거인이들, 오늘은 제가 병원장님을 다시 모셔서 겨울 스포츠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거인이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형외과에서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고 있는 민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겨울에 오면은 사람들이 관절조개를 많이 타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 쪽에 저희 환자분들이 좀 더 늘죠. 여러 가지로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관절염이라는 이런 질병들이 겨울에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관절이 경직이 되죠. 그러니까 근육들도 구축이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뻣뻣해지는 거죠. 근데 충분하게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아니면 예전 생각해서 이 정도 운동은 내가 그냥 하지 싶어서 바로 하게 되면은 부상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유연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치게 되면 더 심하게 다쳐요. 고양이나 이런 애들은 떨어지더라도 크게 안 다치는데 나무 토막 같은 걸 떨어뜨렸다. 그럼 그 충격을 훨씬 더 크게 받을 거니까 그런 의미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겨울에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온 환자분들 중에 기억에 나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여러 분 기억이 나긴 하는데 전공 시절에 스키를 타다가 팔이 부러져서 오신 분을 봤거든요. 보통 스키 타다가 팔이 부러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팔이 부러져서 오셨어요.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골절뿐만 아니라 부러지면서 이제 신경이 뼈 사이에 끼어버리고 마비도 오고, 그러니까 그분이 고생하신 걸 보면서 아이고 어차피 나는 운동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스키는 앞으로 내 인생에는 없구나. 이제는 안 타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이후로는 실제로 타고 있지 않아요. 겨울철 스포츠 물론 좋죠. 좋은데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환자들이 꽤 많았죠. 그러면 혹시 스키나 아니면 보드 타다가 생기는 부상 그런 거는 어떤 거 있나요? 방금 팔도 부서질 수도 네네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꽤 높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데서 빠른 속도로 내려오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넘어질 때랑 누군가와 부딪힐 때. 혼자 넘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넘어지면서 그 스키나 보드가 눈에 아니면 땅에 걸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서 돌아버리잖아요. 그럼 발목이 꺾인다거나 무릎이 꺾인다거나 이렇게 회전하는 힘까지 들어가면서 십자인대라든지 발목에 있는 인대라든지 이런 인대 파열이 꽤 많아요. 그리고 인대만 끊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인대가 뼈를 뜯어버리죠. 그러면서 뼈가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넘어짐에 있어서는 하체 쪽, 다리나 무릎이나 발목 쪽이 많이 다치시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어디든 다칠 수 있죠. 서로가 높은 에너지로 와서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교통사고에 비견할 만큼 큰 에너지거든요. 골절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는 머리를 다쳐서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많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운동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그런 스키장 같은 걸 보면은 혼잡하잖아요. 막 혼자서 타다 보면은 부딪힐 일이 없겠지만 한정된 시즌에 여러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사고가 꽤 많이 일어나죠. 예. 와, 엄청 아프겠다. 아, 생각만 해도. 선생님도 다친 적은 없으세요? 저도 다친 적 있죠. 잘 타질 못해요. 잘 타지는 못하는데 겁쟁이여가지고요. 저는 아주 높은 데 가지도 못해서 낮은 데도 타면서 혼자서 잘 넘어졌죠. 그리고 누구 오면 무서워서 바로 멈춰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는 안 다쳤는데 혼자서 넘어지면서 저도 무릎 다쳐서 한동안 고생한 적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도 타러 다녔었는데 다른 환자분들 다치는 거 보면서 이제 스키는 제 인생에서 없다라고 했죠. 저는 다 본 적은 없거든요. 무서워서. 무서워요. 네,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 높은 데에서 떨어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공 되면서 그냥 그건 만화나 이런 그렇죠. 캐릭터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트라우마 같은 거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스키도 좋은 운동이긴 해요. 이거 절대 네. 하지 말라는 아닌데 네네. 어쨌든 모든 운동이 다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지를 하고 하시는 게 좋죠. 그렇죠. 네.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네. 혹시 무릎이 원래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스키를 아예 타면 안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권한이 있어서 너 탈래 말래를 저보고 정해라 하면 저는 타지 말라 그러죠.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시겠다 하시면 조심스럽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스키 타는 게 낫고요. 스키보다 무릎이 더 좋은 운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또 그 운동 하시는 게 더 낫고요. 그래서
무릎 입장에서는 뭐 스키도 그렇고 내리막을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더 에너지가 실리는 동작들은 크게 권하진 않죠. 그러면 꼭 타시고 싶으신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을까요? 뭐 보호대라든지 뭐 이런 거? 보호대 같은 걸 착용하시는 건 좋죠. 보호대도 뭐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리가 장기간 차는 걸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관절들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육들이 그 자극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텐션이 유지되고 기능이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차게 되면 오히려 근육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보호대를 이제 풀 수가 없는 수도 있으니까 저는 필요할 때 짧게 하는 거는 도움이 되신다. 예를 들어 운동할 때. 그리고 활동이 많은 게 예상되는 날이 있잖아요. 네. 무릎은 아프신데 오늘 나는 내 스케줄을 보니 오늘 많이 걸어야 돼. 그럴 때는 보호대를 차는 거는 괜찮죠. 보통 사람들이 스키 아니면 스노보드 많이 타시는데 둘 중에는 어떤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스키가 좀 더 위험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스키는 이제 폴대를 잡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다리에 따로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걸릴 수도 있고요. 보드 같은 경우는 양발에 하나의 기구로 돼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하는 일이 조금은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비교를 못 해보긴 했어요. 애기들이 보통 눈썰매를 타잖아요. 눈썰매는 안전한 건가요?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눈썰매도 당연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죠. 부딪혀서 다칠 수는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눈썰매에서 떨어져서 구르거나 또 그렇게 다칠 수도 있겠죠. 항상 조심해야 되군요. 네네. 네, 뭐 사실 수영하다가도 안 다치나요? 뭐 다치려면 어떤 걸 해도 다칠 수는 있죠. 거의들 들으셨죠? 애기들이 너무 높게 눈썰매 타면 안 되죠?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무릎 쪽에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다시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해도 될까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되면 얼마나 정도 기다려야 운동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어떤 수술이냐에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인공관절을 수술하신 분은 절대로 권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미 고령의 노인 환자분들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거고요. 요새는 고령이라 하시더라도 다 스포츠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원하시는 운동이 있을 수 있고 스키나 뭐 스노보드도 타고 싶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다가 혹시라도 다치시면 그 뒤에는 거의 재앙 수준으로 힘들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 하신 분들은 정말로 말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십자인대라든지 인대 수술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분들은 탈 수는 있어요. 최소 6개월 정도 지나시면은 일상적인 활동 이상의 범주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역시나 권하진 않죠. 왜냐면 다치신 분이 또 다치면은 어쨌든 기능은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특히나 다쳐서 수술을 하신다면은 다치기 전에 기능이 한 80% 정도까지 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수술을 잘하고 우리 환자분들이 아무리 재활을 잘 하시더라도 한 20% 정도는 다친 순간 까먹는 거죠. 돌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람이 80%만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거든요. 스포츠 선수가 아닌 이상에는 자기 몸을 100% 쓰질 않으시니까 충분한데 80%가 된 분이 또 다쳤어요. 그럼 거기서 또 80이겠죠? 그럼 원래는 100이었던 분이 60%대까지 기능이 떨어졌다면 이때는 티가 나요. 일상생활에서도 표가 나고요. 불편함이 있어요. 수술이 아무리 잘 되고 역시나 재활이 너무 잘 되더라도. 그래서 한번 다쳐서 특히나 수술까지 하신 분들은 또 다칠 만한 활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무슨 운동이 하면 좋다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꼭 뭐 스키여야 되는가 꼭 스노보드여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은 해보실 필요는 있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들도 많으니까 조금 운동의 범주를 바꾸시는 걸 좀 권해드리긴 해요. 네. 선생님은 항상 잘 들어야 돼요.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병원 선생님들 여러 명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다치면은 바로 냉찜질 하는 게 좋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겨울이잖아요. 그럼 어차피 추우니까 냉찜질 뭐 굳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바닥에 앉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스키장에서 다치셨다. 그럼 뭐 주위가 다 얼음이고 냉이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다친 부위를 갖다만 대더라도 당연히 저는 냉찜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발목이다, 무릎이다. 국소적으로는 다친 곳이 후끈후끈 열감도 있고 부어오르잖아요. 그런 자리는 차갑게 해주는 게 꼭 방식은 중요치 않죠. 눈을 갖다 대든 아니면 얼음팩을 갖다 대든 어떤 식으로라도 온도를 떨어뜨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부기도 그렇고 통증도 좀 완화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겨울철이라 하더라도
냉찜질은 유효하죠. 혹시 스키를 타다가 제가 뭐 어디 부딪혔거나 아니면 다쳤잖아요. 뼈가 부서졌는지 아니면 뭐 가벼운 부상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구별은 안 되죠. 구별은 안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감을 잡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골절이라든지 인대의 파열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꽤 심하게 다쳤다. 다친 순간 바로 부어올라요. 근데 만약에 부딪혔는데 그렇게 심하게 붓지는 않는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면 정말 많이 아파요. 걷지도 못할 정도로 아프시기 때문에 걸을만한데 랑 걷지도 못하겠다랑은 좀 다를 거고요. 또 간혹 걸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발 쪽도 보면은 체중이 부하되는 뼈가 있고 체중이 부하되지 않고 보조하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뼈들이 있다 치면은 그런 균형 잡는 데 도움되는 뼈들이 부러졌을 때는 걸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다 없다도 정확한 판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통증의 정도가 분명히 다르죠. 그런 경우는 빠르게 병원에 오셔서 문제가 없다라는 거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병원에 오시는 게 맞고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는 붓는 걸 가지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못 걷거나 아니면 붓기가 심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붓기가 뭐 어느 정도 있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고 그리고 아직 걸을 수 있다는 정도로 일단은 지켜보고 그래도 병원에 오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가 골절 중에서도 뭐 지연골절이라든지 미세골절이라든지 당시에 다친 직후에는 표시가 나지 않는 골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병원 오셨어도 엑스레이 멀쩡하시네요 라고 하지만 일주일이나 2주 지나 보면은 그때부터 티가 나면서 표시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후에 병원에 가셔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하더라도 1주나 2주가 지났는데 통증 양상이 이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타박상이거나 염자 수준이 아니라 계속 간다거나 아니면 좋아하는지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다든지 그러면 한 번 더 병원 가셔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엑스레이에서 바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바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엑스레이가 평면 영상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가려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의심이 되는데 골절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CT를 찍는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추가적인 검사를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죠. 네. 신기하네요. 몰랐어요, 그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방 갔다고 표현할 때는 티가 안 나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독일에서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피가 안 나면은 병원 안 가도 된다고. 예를 들면 팔에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통증을 참고 병원 안 가고 그러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천천히 혼자서 나을 수도 있을까요? 물론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병원에 오셔서 골절이라고 진단을 하더라도 다 수술을 하자고 얘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수술을 하는 경우는 이게 정상 모양인데 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붙을 리가 없겠죠. 그럼 이렇게 갖다 놓는 게 수술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가지 않게끔 고정하고 있는 게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시면 뼈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술은 뼈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까지가 수술이고요. 뼈가 붙는 거는 내 뼈가 자라나와서 붙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든 안 하든 뼈는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붙는 과정에서 제 모양대로 제 위치에 정확하게 붙어야 기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바래서 수술이라든 치료를 하자고 하는 거고요. 다쳤는데 모르고 지내시다가 뼈가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다행히 뼈가 많이 어긋나 있지 않으면 우리 몸은 또 교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뼈가 또 자라 나오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어요. 뼈는 어제 있었던 뼈가 내년에 있지도 않아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모르고 지내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썩 권할 만한 일은 아니겠죠. 이왕이면 제 위치에 제대로 붙는 거. 저번에도 제가 정형외과의 뜻을 말씀드렸겠지만 정형외과는 정확한 형태를 추구하는 과예요. 모양이 틀어지고 모양이 어긋나 있으면 기능은 분명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 모양 때문에 한다, 기능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최소 골절이 있을 때는 뭐 깁스 같은 걸 하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정을 해서 추가로 어긋나는 걸 막아주자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 2달 전인가? 그때 발가락을 실험하다가 다쳤는데 우리 친언니가 의사였기 때문에 한번 사진을 보내주고 100% 부서졌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병원 안 가거든요. 근데 혼자서 나을 것 같았었는데 혹시 그때는 제가 병원에 가는 게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리는 게 나았을까요? 제가 하는 것처럼. 그거 아마 독일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상되는 답변을 하겠죠, 제가. 네. 당연히 가신 게 좋죠. 네. 당연히 확인하셔서 당연히 보는 게 좋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의사들이 내는 처방이
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나 고를 만한데 왜 이걸 깁스를 하자 하지 또는 왜 수술을 하자 하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가하더라도 모질한 것보다는 치료는 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생과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될 수가 있고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조금의 노력과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게 저는 크게 보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경우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물론 운이 나쁜 경우만 가지고도 판단했어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 몸 가지고 굳이 실험을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병원 와서 적절한 진료를 보시고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서도 너무 큰 치료까지 얘기하지는 않죠. 뭐 깁스를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 제한만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골절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병원에 갈게요. 다음에 다치면 선생님한테 갈게요. 아유 다음이 아니라 오늘도 한번 엑셀 찍어 봐야겠는데요. 운동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항상 웜업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 겨울에는 그러면 열이 더 많이 나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근육이라든지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워밍업을 해서 유연하게 만들어 놓고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 시간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어떤 상황이냐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말하는 충분한 워밍업은 최소 10분에서 20분 이상.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스키를 탄다 그러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차라리 달리기를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열을 낸 다음에 그 몸에 준비를 시키는 거죠. 너 지금부터 쓸 거니까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고 몸에 신호를 보내주는 것도 나쁘진 않고요. 겨울에 운동을 하실 때는 두꺼운 옷을 하나, 아주 따뜻한 옷을 하나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몸에 열이 충분히 나기 전에는 좀 두껍게 입고 계시다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열이 나기 시작하면 하나씩 벗어 나갈 수 있게끔 그게 낫지. 얇게 입고 그냥 두꺼운 우리 패딩 같은 옷을 입고 계시면 벗고 입고가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네. 또 너무 두껍게 입으면 아무래도 활동할 때 좀 불편할 수 있죠. 그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얇은 옷을 여러 개 입는 게 좋고요. 워밍업은 충분히 하셔야 돼요. 오히려 가하다 싶을 정도로. 워밍업 할 때 몸이 열 나게 하는 거랑 아니면 그냥 더워서 열 나게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원래 열이 많은 편인데 그러면 워밍업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거 있을까요? 아유, 그러진 않죠. 워밍업이라는 게 운동하고 나서 내 몸에 열이 나는 걸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저희가 말하는 건 간절히 부드럽게 유연하게 움직여지길 바라는 거니까 단순히 뻣뻣해 있는 상태에서 난로의 근처에 가서 몸이 따뜻하게 녹여졌다 해서 관절이 다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차가운 것보다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운동 기능이 다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 내 몸을 충분히 쓰셔서 많이 움직이셔서 그렇게 해서 열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죠. TV 보니까 몸에 열 내는 그런 크림도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런 크림도 효과가 있을까요? 난로의 근처에 있는 그 정도의 효과는 있겠죠. 따뜻한 게 아무래도 차가운 것보다 나으니까 인위적으로 열을 내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자기 몸을 써서 열을 내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보고요. 겉에 피부 쪽에만 열이 나지 관절 속까지 깊은 심부 부위까지 열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옛날 속담으로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올림픽 선수들 많이 다치잖아요. 어떤 선수가 부상을 당했는데 금메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걸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당장 떠오르는 건 없네요. 네. 네.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참 딜레마죠. 의사로서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 환자분의 그 상황을 이해를 하는 입장이 다르니까 이게 참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저희야 당연히 부상을 입고 다쳤으면 하지 마세요. 이번에는 쉬시죠 라고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선수가 이 한 번을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과정을 또 알고 있고 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부상의 정도가 역시나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이 선수처럼 이게 뭐 찢어진 정도라면은 치료를 해서라도 시합을 뛸 수는 있게는 해드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역시 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더 심하게도 다칠 그렇게 수도 될 수 있죠. 있으니까. 네. 프로 선수 아니라면은 무리하지 마세요. 프로 선수라도 뭐 무리하면 안 되는데 그거는 마음이기 그쵸.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프로 선수 아니라면 하지 마세요. 네, 거인이들. 오늘은 병원장님을 모셔서 겨울 스포츠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겨울에도 항상 운동하기 전에 웜업을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조심하게 안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안전한 스포츠 생활하시며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거인이들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